인천 송도 랜드마크 아파트 42층 거실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윤서아는 베이지색 블라우스 소매를 잡아당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6평짜리 고시원에서 살던 그녀에게 이 공간은 너무 넓고 낯설었습니다. 앉으세요. 맞은편 가죽 소파에 민상도가 자리했습니다. 제조업 공장 대표답게 다림질된 셔츠와 각진 어깨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훑듯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지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전문대를 2년 다녔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중퇴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상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책임질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인맥도 중요하고 최소한의 배경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앉은 이정희가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결정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숫자로 따지십니까? 서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상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돈도 기대하지 마라.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상도는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노트북, 통장을 챙겼습니다. 서아는 그를 말렸습니다. 준아, 부모님하고 더 얘기해봐. 아니야.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 민주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 관리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급여는 적지 않았지만 상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집 마련할 거야. 2년만 참으면 충분해.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부천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닌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올라왔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첫 집이야. 그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녀에게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집안도 외모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웃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아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에는 베이커리에서 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애기 생기면 이름 뭐로 지을까? 남자면 민우, 여자면 서연. 어때? 둘 다 나오면? 그럼 둘 다 쓰지 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새 아이가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도. 시간이 흐르며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팀장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현장은 달랐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안전 요원이 줄었고 설비 점검 주기도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보고했지만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돈을 쓰냐?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리팀 소속이었고 현장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서를 쓰고 상부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어디 아파? 아니야. 좋은 소식이야.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적어준 메모가 있었습니다. 새쌍둥이 12주 확인.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진짜야? 셋이나? 응. 나도 놀랐어. 대박이다. 대박.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이 필요했고 육아용품도 3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주 뒤 공장 야간 점검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된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쇳덩어리가 민준을 덮쳤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서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민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서아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새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민상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독립한 뒤 연락을 끊었던 친척들, 회사 동료 몇몇이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제대로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신 12주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상도는 장례식장 구석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상주 완장은 차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저 애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됐어.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장례를 마치고 서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옷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미완성된 업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사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겠습니까? 서아는 지하철을 타고 인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야간 점검 매뉴얼을 위반했고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쓰러진 현장,
흩어진 공구들, 깨진 안전모. 그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설비는 정기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개인 부주의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설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 8,700만 원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 통보드립니다. 2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묻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입덧이었지만 동시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토사물 같았습니다. 서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 증거가 탄탄하네요.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소송 비용만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의 적금을 해약해도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취하 조건으로 유족 보상금 포기 각서를 쓰는 거죠. 그럼 전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서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배를 감싸주며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 생명이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그녀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 시급 9,500원. 서아는 광고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주 뒤 서아는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취하, 유족 보상 포기, 비밀 유지 서약. 그녀는 3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장례 비용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병원비와 원룸 월세를 내니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서아는 짐을 쌌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다시 서울 외곽으로. 그녀는 결국 구로구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졌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배가 불러왔습니다. 서아는 편의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대신 새벽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오피스텔 복도를 닦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계단을 닦다가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서아는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새쌍둥이 임신은 위험도가 높아요. 더 무리하면 조산합니다. 일을 안 하면 집세를 못 내요. 그럼 애들 잃을 수도 있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재택 포장 알바, 설문조사, 리뷰 작성. 하루 벌어 1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 서아는 홀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2.1kg, 둘째는 1.9kg, 막내는 1.7kg. 의사는 말했습니다. 미숙아라 보육기에 2주는 있어야 합니다.
출산 비용과 신생아 치료비로 8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고리대출을 받았습니다. 연이자 24% 500만 원. 병원을 나올 때 서아는 새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애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한편 민상도는 아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민준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점 3개. 뒷면엔 민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2024.1일 3. 상도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어. 후회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도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행복했어요. 상도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서아는 새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좁은 이불 속에 4사람이 누웠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설령 자신이 무너져도 아이들만은 살아남게 하겠다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지하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쌍둥이가 돌이 지나자 서아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으로 얻은 반지하 방, 월세 35만 원은 매달 목을 조였습니다. 낮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아는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와상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시급은 1만 2천 원. 하루 8시간이면 9만 6천 원, 한 달이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분유값과 기저귀, 고리대출 이자 월 10만 원. 계산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녁 7시 서아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4시간에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첫째 민우가 동생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고 둘째 서연이는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막내 다온이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온이가 배고파해. 민우의 목소리는 또래보다 침착했습니다. 겨우 4살이었지만 이미 어른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요. 우리 안 힘들어요. 서연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아는 새벽 5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상가 골목, 공원 화장실 앞, 박스와 신문지, 캔과 페트병을 모았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차면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저울에 올리면 무게를 재고 돈을 줬습니다.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한 달이면 1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아는 리어카를 끌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소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요. 애들 있어요? 3명이요. 노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애들 간식 사줘요. 서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서아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다시 끌었습니다. 등 뒤에서 노동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쌍둥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5살이 되자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고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서연이가 울면 달래고 다온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아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너무 일찍 컸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지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니 불가능했습니다. 국공립은 대기자가 많았고 사립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3명이면 9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신 서아는 퇴근 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중고로 산 교재와 색연필, 좁은 방 바닥에 앉아 글자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따라해봐. 기역, 니은, 디귿. 아이들은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유일한 선생님이었고 이 시간이 유일한 수업이었습니다. 한편 이정희는 주 2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뒤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여성.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아이 셋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들. 민우가 엄마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서연이는 막내 다온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 아이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민준. 어릴 적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리어카를 멈추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참자. 집 가서 밥 먹자. 엄마는 안 힘들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 두려웠습니다. 저게 내 손주들이야. 하지만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상도는 여전히 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 그 며느리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여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상도가 코를 골았지만 그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들은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리어카 옆을 걸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20살 생일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아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손주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서하는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새 아이가 한 이불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서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대야를 꺼내 받쳤습니다. 똑똑똑.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반지하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민상도는 공장 실적 보고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구로 쪽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상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 빨래가 걸린 옥상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이 셋이 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상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 멈춰.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상도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하나.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릴 적 민준의 얼굴이 세 개로 복사된 것 같았습니다. 상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상도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가자. 하지만 차가 출발해도 그의 시선은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 손주일 리 없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재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민준의 자식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사흘 뒤 상도는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골목. 놀이터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아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위였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때보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묶지 않고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상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놀이터로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다온아, 이제 집 가자. 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상도는 멈춰섰습니다. 이름, 민우, 서연, 다온. 민준이 말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애기 생기면 민우, 서연으로 지을 거야.
상도는 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섰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온아. 상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 아이가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작은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도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다온이의 머리가 그의 팔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흡수됐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온아, 다온아.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도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세요? 서아는 그를 몰라봤습니다. 3년이 흘렀고 상도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제 차로 가요. 상도는 다온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차 안에서 서아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우와 서연도 옆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도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셋 다 민준이었습니다.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다온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서아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온이 괜찮을 거야. 울지 마. 상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진탕이 의심됩니다. CT 찍어봐야 하고 출혈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혈액형이 RH-B형입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수혈이 급합니다. 의사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O형입니다. 가족 중에 RH-B형 있으신가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민준도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은행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상도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RH-B형 맞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검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호사가 상도를 데려갔습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이와 무슨 관계시죠? 상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계 가족이신가요? 희귀 혈액형은 보통 유전되거든요. 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 손주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상도는 체열을 받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동안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서아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손주라고 하셨죠? 상도는 침묵했습니다. 서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온이 살리는 게 먼저야. 민우의 말에 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상도도 반대편 벽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3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후회, 분노와 죄책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이 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뇌출혈도 없고 골절도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관찰하면 됩니다. 서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와 서연도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상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다온이는 잠들어 있었고 민우와 서연은 의자에 앉아 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도는 복도에 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 잘못이야. 그때 민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상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다온이 살려줘서. 상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란다. 그럼 누구예요? 할아버지야.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없는데요. 이제 생겼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겼단다. 상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우는 가만히 안겼습니다.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눈물이 젖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도 손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아는 돌아섰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조금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다온이가 태어난 날 민상도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역들이 모인 회의실.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3년 전 공장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상도는 준비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당시 우리는 안전 예산을 30% 삭감했습니다. 설비 점검 주기도 연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를 개인 과실로 덮었습니다.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합의라는 이름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도는 계속했습니다. 그 직원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제 며느리와 손주들입니다. 이사들은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상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 20%를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결정했습니다. 상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숨을 쉬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공장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상도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그날 저녁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서한은 반지하 방에서 TV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민상도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일까 서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상도의 모습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병원 상담실을 예약했습니다.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만나봐. 다온이 살려주셨잖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정희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상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오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아 씨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민준을 죽였습니다. 예산을 줄였고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손주들을 버렸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전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압니다. 민준이 얼마나 아버님을 존경했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끝까지 그 애를 거부하셨죠.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애는 죽을 때까지 아버님께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아버님이 밉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에겐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좋아해야 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전 아버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민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 들려주세요. 상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거리를 두겠습니다.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서아는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과 안도,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도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서아가 사는 반지하 근처였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 4개, 채광 좋은 곳. 1층이나 2층으로요. 예산은요? 제한 없습니다. 중개인은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상도는 햇볕이 잘 드는 빌라 2층을 골랐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명의는 누구로 할까요? 윤서아 명의로 해주세요. 상도는 전세금 전액을 이체했습니다. 2억 원.
그리고 관리비 1년치도 미리 냈습니다. 다음 날 서아에게 열쇠와 계약서가 배달됐습니다.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햇볕 아래서 자랐으면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손주들에게 주는 최소한입니다. 민상도 서아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삿날 민우와 서연과 다온이는 새 집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창문으로 하늘이 보여. 아이들은 화냈습니다. 서아는 빈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사 축하해요. 어머님 아니에요. 그냥 정희라고 불러요. 편하게. 정희는 부엌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미역국, 떡, 과일. 서아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손주들 지켜줘서. 두 여자는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도도 왔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민우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민우. 상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연과 다온도 다가왔습니다. 상도는 새 아이를 모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상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너희 아빠는 어릴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단다. 진짜요? 그럼. 한 번은 개구리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할머니가 기절할 뻔했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우릴 사랑했어요?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단다. 너희 초음파 사진 항상 가지고 다녔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린 해낼 수 있어.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서아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서아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겨울 달빛이 환했습니다. 3년 전 민준과 약속했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힘으로 집 마련하자. 아이들 키우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준아, 나 잘 살고 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서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찍은 마지막 사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 아이들 남겨줘서. 덕분에 나도 살았어. 서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햇볕이 내렸습니다. 서아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집 생긴 거 맞죠?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우리가 선택한 집이야. 평생 여기 살 수 있어요? 그래. 평생.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겨울 햇살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됐습니다.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서아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민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